안녕하세요. 원탁국어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고전시가 쉽고 빠르게 푸는 방법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원탁국어 온라인 실전 선지분석 특강 고전시 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업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가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수능국어는 항상 모르는 지문 출제되죠. 그럼 출제 기준은 지문이 아니라 문제인데요.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출제 유형이 항상 일정해요. 그럼 내용 문제, 구조 문제, 보기 문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학의 경우 보기 문제나 내용일치 문제는 지문에 대한 정보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을 읽기 전에 보기 문제와 내용일치 문제에 딸린 선지를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럼 선지를 분석해서 지문에 대한 정보를 갖고 들어가면은 지문 해석이 수월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들어가는 사람과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단계론을 설정하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자, 문제 유형을 구분하시고 푸는 순서를 잡으시면 돼요. 자, 내용을 알면은 구조가 잡히는데, 우리가 그걸 구분 안 하고, 예를 들면 구조가 첫 번째 지금 구조 문제를 먼저 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내용 문제 풀고 구조 문제 푸는 이런 구조로 가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선지를 분석하는데 문학은 특히 보기를 잘 분석하면은 보기랑 어긋난 선지나 아니면 유사 선지가 존재하는데 그거를 구분하시면은 정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2단계의 선지를 토대로 지문을 해석하면 지문 해석이 빨라지겠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1단계의 장점은 문제 유형을 파악하니까 그동안 이제 문제를 감으로 풀었는데 감으로 풀기가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단계론적으로 그 접근을 하는 거니까 내용 문제 풀면은 구조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부족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자, 그 2단계의 장점은 지문이 쉽게 해석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늘 5개의 선지 중에 3개 선지 지우고 2개 선지 고민하다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답과 오답의 패턴을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전시 가장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죠. 그죠? 이제 시는 개인의 정서와 주관을 이미지로 표현한 문학 장르예요. 고전시는 보통 노래로 불리다가 조선조의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문자로 정착돼서 고전 시가라고도 많이 불려요. 가까 노래 같자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입에서 입으로 불리기 때문에 전해지기 때문에 입구자를 써서 구비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출제되는 그 종류가 워낙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작품이 출제될지 모르니까 이걸 암기한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해석하고 그 푸는 방법을 갖고 가야 되는데 자 이제 워낙 작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문학사별을 정리해 주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는 향가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고려시대는 소교가 있고 조선시대는 시조가 있고 가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 자 향가, 소교, 시조, 가사 이런 걸 구분하면은 장르별로 작자층이 있고 작자층에 따라 주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대시보다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고 들어갈 거예요. 자, 요 장르별 정리는 좀 이따 정리를 해드릴게요. 고전시가 지문 구성. 자, 이제 고전시가는 패턴이 크게 2가지인데 같은 고전시끼리 엮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시, 현대시, 수필 이런 식으로 엮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제 이 지문 구성 1 같은 경우는 평균 2~3편이 묶여서 출제가 되고 주제가 유사한 시를 엮어서 공통점을 묻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시, 고전시 혹은 현대시 고전시 수필 아니면 고전시 수필이 묶이는 경우인데 이런 데는 서로 다른 장르가 결합하기 때문에 장르 복합 지문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제 현대시 고전시는 같은 시 장르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서와 주관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같이 엮일 수 있는데 그럼 수필과 고전시가 왜 엮일까? 그죠? 우리가 묶일 때는 최소한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수필이 장르는 산문이지만 시처럼 개인의 정서와 주관을 표현한 거예요. 내용상 정서와 주관을 표현한다는 면에서 뭐라고? 시랑 유사하다고. 자, 그럼 고전시가 문제 그 유형도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시가가 여러 편이 엮이니까 일단은 3편이 엮였어. 그럼 이제 가나다 공통점. 공통점은 당연히 2가지밖에 없어요. 내용상의 공통점. 내용상의 공통점이란 주제가 유사한 거. 아니면 형식상의 공통점. 내용상의 공통점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의 내용으로 적절한 거. 이런 건 시어식구 파악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법이나 시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가 있고. 자, 보기와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보기에서 어떤 그 지문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경우는 문학에서는 내외제적 관점 문제라고 얘기해요. 자,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이 합쳐진 말인데, 자, 내재적인 거는 작품 안에서 읽는 거거든. 그러니까
작품의 구조 및 어떻게 돼 주제 이런 것들은 내재적 관점이 되는 거고 작품 밖이 외재적 관점인데 바깥에자를 써서 그런 거예요. 안팎 그죠? 근데 자, 반영론은 시대적 현실과 연관해서 읽는 거고 표현론은 작가랑 연결해서 읽는 거고 효용론은 독자 입장에서 감동과 효용을 받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전 시는 반영론, 표현론, 효용론 중에 주로 뭐가 많이 나올까요? 작가가 시조 같은 경우나 가사 같은 경우는 작가가 있죠, 그죠? 그럼 작가랑 연결해서 날 수도 있고 시대적 현실이랑 연결해서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보통 보기에서는 요게 다 섞이는 거예요. 섞여서 주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항상 보기의 뒷부분에는 주제를 좀 많이 줘요. 주제를. 그래서 이거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외제적 관점이 읽어주는 단서나 조건이 되는 거고 그 작품 자체가 예시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예시를 읽을 때는 그걸 읽는 단서나 조건을 안 주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단 말이야. 학생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보기를 단서나 조건으로 이걸 해석할 때 보기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런 내용 하에서 요러요러한 주제를 읽어주세요 해서 주제가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고전 시가도 푸는 순서를 한번 잡아보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용을 파악해야지 글의 주제를 알 수 있겠죠? 그럼 시어나 이미지를 해석하는 게 그 시의 내용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시적 화자 태도를 찾는 게 시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찾게 되면 표현법이 뭐가 쓰였는지 구조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내용을 먼저 풀고 구조를 풀어야 되는데 보통 여기 가나다 공통점이 먼저 나오고 시어 식구파 표현법 내외제적 관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서대로 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내외제적 관점은 지문에 대한 정보를 주니까 첫 번째 문제로 푸시고 두 번째는 시어 식구 파악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파악되면 이 가다 공통점이 주제끼리 유사한 걸 묶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해서 주제를 풀고 그 다음에 표현법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 순서대로 풀면은 내용을 파악해야지 구조가 보이는데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구조를 푸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답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문에 대한 정보 없이 푸니까 지문 해석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용 일치 문제와 구조 문제를 따로 풀기 때문에 내용과 구조 자체가 연결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2번 순서대로 풀었을 때는 지문을 읽기 전에 그러니까 내외제적 관점 문제나 그 내용 일치 문제를 먼저 파악해 되면 지문에 대한 정보 70% 이상 확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문을 우리가 일일이 다 자세하게 해석할 시간이 없어. 시간 한정돼 있으니까. 근데 요거를 보면은 문제만 잘 풀면 되기 때문에 지문을 무엇을 중심으로 읽을지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구조를 풀면은 구조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답률이 많이 떨어져 정답률이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푸는 순서는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내외제적 관점 문제를 먼저 잡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시어 식구 문제, 그죠? 내외제적 관점 문제는 글 전체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주니까 오히려 내외제적 관점을 읽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뭐 이 작품은 정철이라는 사람이 선조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런 것들을 그 여성 화자로 표현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큰 정보를 주고 세부적인 시어나 내용 파악은 내용일치 문제, 시어 식구 파악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니까 큰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부적인 정보로 들어가는 게 더 이 작품 읽기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파악이 되어야지 주제가 파악되는 거고 표현상의 특징도 그 표현법이 파악되는 거니까 얘를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통점이 그 내용상의 공통점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따로 표현법 문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4번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 표현상의 공통점이 날 경우 이 문제는 생략될 경우가 있어요. 겹쳐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시가 그 선지 분석 들어가기 전에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장르는 구분해야죠. 그죠? 장르를 구분하면 작자층이 이해가 되고, 그럼 이제 지문에 대해서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시대별로 통일신라 때는 한가가 있고, 고려시대는 경기체가 고려 소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는 당연히 시조가 있고 가사가 있는데, 자,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 때 모르는 지문이 항상 나오잖아. 근데 최소한 우리가 이제 이건 구분해야 돼. 얘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생김새를 보면은 남잔지 여잔지 금방 알 수 있잖아. 근데 사람 중에는 남잔지 여잔지 좀 애매하게 보이시하게 생긴 사람이 있잖아. 여잔데도. 근데 그럴 때도 대충은 짐작을 하잖아. 근데 우리는 고전시를 봤을 때 이런 걸 구분 안 하고 그냥 푸는 거야. 그냥 다 고전시 뭉뚱그려서.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냐면 형식상의 특징을 보면은 대충 무슨 내용인지 주제가 나오거든요. 작자층에 따라 주제가 달라지는데 이게 작자층이 다 틀리거든요. 형식에 따라. 그럼 이거만큼 좋은 힌트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접근하면 안 되고 자, 향가는 불교적인 노래나 화랑에 대한 찬양이 주를 이루니까 옆에 한자가 있어. 그 다음에 한가의 특징이 4구체, 8구체, 19체야. 그럼 4줄, 9가 4줄, 그 다음에 8구체는 당연히 8줄, 19체는 10줄인데 19체 한가가 보통 나겠지? 그 승려가 부르는 게 제막매가, 그죠? 그 다음에 그 화랑에 대한 거는 창기파랑가. 그런데 얘가 4줄, 4줄, 2줄에서 9번째 줄에 감탄사가 있는 게 한가의 특징이 19체 한가의 특징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야 이런 것들 감탄사가 들어가면은 19체 한가니까 그럼 얘는 한자로 돼 있으면서 옆에 해석이 10줄로 돼 있네. 그리고 감탄사가 있네. 그러면 19체 한가니까 주로 이런 노래겠구나 라는 것들을 예상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체가는 고려시대의 그 신진사인이라고 그래요. 이제 조선시대는 양반 개념이고 이제 얘네가 어떻게 돼? 글자 수가 세자, 두자고 띄어쓰기가 3문도 아니겠죠? 자, 예를 들면은 청산별곡은 3문보죠. 그죠? 고려가의 대표적인 작품인데 살얼이 났다. 그럼 3, 3, 2조지. 그죠? 글자 수가 세자, 두자, 살얼이 났다.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그럼 이제 경기체가 3, 3, 2조 3문부인데 얘는 후렴구에 위 경기 어떠하니 그거 있어서 경기체가가 된 건데 이거 한림별곡 하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신진사인의 포부와 향락이 즐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용상 문제를 출제하기엔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잘 안 나와요. 그다음 이제 고려가요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평민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평민이 부르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떤 거는 한자가 많아, 어떤 건 한자가 없어. 그냥 우리말로 술술 읽혀. 그럼 평민이 부르는 거는 한자가 많을까 아니면 우리말로 술술술 읽힐까? 후자겠지. 그러니까 소교라는 건 속된 노래인데 이제 평민이 잘 생각해봐. 대중가요의 90%가 다 뭐야? 사랑과 이별이지, 그지? 얘네도 마찬가지야. 그 당시에도, 사랑과 이별, 그에 대한 슬픔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얘네는 이제 특징이 있어요. 글자 수가 살얼이 났다. 3, 3, 2조 3문보에다가 작품마다 얄리얄리얄랑샹 후렴구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연구분이 돼 있어요. 연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 향가는 그 이제 442라고 그래갖고 1단, 2단, 3단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후렴구가 있고 연구분이 돼 있다. 이걸 아시면 되고 우리말로 표현했다. 이걸 아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려가요는 청산별곡 빼고는 다 뭐야? 사랑과 이별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조를 먼저 볼게요. 시조는 조선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는데 정형시예요. 형태가 정해진 게 정형시인데 보통 3장 6구 45자. 그러니까 첫 줄 초장, 둘째 줄 중장, 마지막 줄 종장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초중 종장에 그죠? 6덩어리야. 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 가실줄이 있으랴. 6덩어리죠. 그러니까 3장 6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종장의 첫 3자는 반드시 지키는 게 이거는 그 모든 시조의 규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자, 작자층이 중요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 정기는 주로 양반이 불렀어요. 근데 그 작자층이 주제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양반이 부르는 내용들은 뭘까? 양반들이 사랑과 이별의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겠나? 아니겠지. 양반 신분 두 가지라겠지. 첫 번째가 임금을 모시는 거란 말이야. 그럼 임금에 대한 사랑, 지주절개. 조선시대는 유교 사회니까 유교는 충효잖아. 의리가 중요했단 말이야. 의리가 핵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의리가 그 뭐가 되는 거야? 충이 되는 거고 그 부모에 대한 게 어떻게 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임금을 향한 지주절개.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은퇴라면 어디로 들어가? 자연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자연친화.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속에 있으면 가난하잖아. 벌이가 없으니까 가난함에 만족하는 게 안분지족 안빈낙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연친화랑 안분지족 안빈낙도는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는 평민층으로 그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과 종장 뭔가 길이가 좀 길어 딱딱 정해진 게 아니고 중장 부분과 종장이 길어진 거는 사설시조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평민이 불렀다는 거지. 평민적 주제는 두 가지 크게 하나는 무엇이다? 사랑과 이별 속이랑 똑같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태풍자 이런 의미로 세상살이에 대한 애환풍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조도 어떻게 돼? 약간 그 정형시인지 사설시조인지만 구분해줘도 달라지겠죠. 그죠? 주제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가사로 가보면은
한자가 많아 일단은. 그러면 평민이 부를까 양반이 부를까? 양반이 불렀겠지. 평민들은 주로 우리말로 많이 표현이 되는 거고 이제 양반층이고 연군지죠. 그치? 임금에 대한 사랑 은총 그다음에 유유자적 자연생활인데 이제 강환정가라고 그래. 강환정가는 강과 호수의 한가로운 정서니까 자연의 한가로운 정서 자연친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사는 보통 이제 뭐 은일가사, 유배가사, 기행가사, 도합가사, 충신, 연군지사 이런 게 있는데 이 내용에 따라 은일은 자연에 숨어 지내는 거고요. 유배가사는 유배가 쓴 거고 기행가사는 어떻게 기행문의 관동결국이 대표적인 거고 도합가사는 도교적 친선사상 이걸 나타내는 거고 충신, 연군지사는 그 신하로서 임금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사미인곡과 송미인곡이 대표적인 거죠. 정철이라는 사람이 천주한테 버림받고 유배를 갔단 말이야. 그런데 임금이 날 안 불러줘. 그러니까 한 이별한 여인이 임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친화 가사는 자연 그 강호가 가더라고. 근데 이제 외우기만 해도 돼 이거는. 상충곡, 면왕정과 성상별곡이 다 주제가 자연친화. 그럼 얘네만 나와도 아 얘는 주제가 자연친화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석해 주면 되겠죠. 내방 가사는 이제 여자들이 쓴 건데 헌원설의 규원가가 대표적인데 이 작품 조금 어렵고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삼사조라는 거는 글자 수가 세자 네자고 사사조는 네자 네자지 그지? 그다음에 이제 사음보 네덩어리라는 얘기지. 이렇게 시조처럼. 그죠? 네덩어리고 그다음에 우리말과 한자가 섞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후렴구가 없기 그냥 길어져. 굉장히 길어져. 그러니까 형식상은 운문인데 사실 내용상은 수필로 보기도 해요. 자, 이거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아, 그러니까 가사는 양반층이 부르니까 지주절개. 그다음에 자연친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헌안설원의 규원가 요거 빼고는 다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고전시가 주제 예상 선지인데 우리가 가나다 공통점에 고전시가가 묶일 수 있는 선지가 나올 수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현대시랑 다르게. 그럼 한번 보시면은 영군지정은 요런 선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윤리적 가치를 지향한다. 임금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상이 부지 안타까운다. 시적 대상 임금인 경우 그다음에 이제 시적 대상 그리웠다. 역시 임금인 경우. 그다음에 자연친화는 많죠. 그죠? 뭐 대상과 합의라는 건 어떻게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다. 물화일체는 좀 중요해요.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건데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데 백구, 갈매기, 그다음에 시냇물, 산 이런 것들이 나오고 동화되고 싶은 거 이것도 알고 그다음에 풍류를 즐기고 풍류는 약간 노는 거 그죠? 술 마시면서 띵까띵까 노는 것들이 포함됐다. 자족은 만족하는 심정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자기 삶에 만족하는 게 안분지족 안빈낙도니까 이건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연정은 사랑 이야기 이별 후 그리움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많고 그다음 이제 그 외에는 자기의 삶을 선찰하는 게 있고 과거 대비된 현실의 상황이 있고 유배가사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삶의 모습과 사물과 연관 고전수패는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전 시에 나올 수 있는 표현법 선지도 중요한데요. 이제 고전시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그 표현법 선지도 날만한 게 한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이제 비유법, 대꾸법 많이 나지. 그다음 이제 운율이 형성되는 거, 감정이입 중요하죠, 그죠? 어떤 사물한테 내 정서를 투영하는 거, 내가 슬픈데 저새도 나처럼 슬퍼서 오네 이런 것들. 자, 그다음 이제 감정이입은 시의 주제랑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다음 이제 요즘 우리가 알고 가시면 좋은 게 반어하고 역설 있죠. 현대시에서는 반어 역설 되게 중요해. 반어는 반대로 여기 속도를 강조하는 거고, 역설은 서로 모순데 한 문장 안에 반대되는 표현이 들어가서 의미를 강조하는 건데. 고전 시가는 정석가를 빼고는 역설법은 거의 없어요. 그죠? 없고 반어는 가끔 시조에 있고 몇 편에 있는데 역설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정석가는 있어요. 그죠? 반어 역설 둘 다 있고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자, 감정이입 선지는 뭐지? 이거를 감정이입 이렇게 나지 않아요. 감정이입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풀어서 내는 거예요. 시적 대상이 정서를 투영한다. 새나 시냇물 소리가 있는 걸 보통 투영을 많이 하는 거고 시적 대상을 통해 정서를 드러낸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유법은 다양한 이미지를 형성한다. 비유법량의 그 시적 화자의 심정을 표현한다. 그 다음에 운율이 있는 건 무조건 다 맞는 거예요. 고전시는. 그 다음에 계절 변화를 통해 화자의 정서 심리를 드러낸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고전시가에 날만한 표현법 선지를 범주화시켜서 우리가 이제 그 이해하시면 되는데 고전시는 현대시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현대시에는 반어 역설이 중요한데 고전시는 일단 직유, 은유, 의인이 있고 그 직유는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거지. 그다음 은유는 A는 B다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은 호수야면 원관념 보조관념이 드러나 있는 거고 의인은 사물을 사람처럼 그죠?
강조학인데 이제 반복 과장이 많아. 과장은 이제 평민들이 부르는 건 재밌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설 시조에 많고 열거는 3개 이상의 같은 비슷한 항목들을 3개 이상 나열한 게 열거가 되는 거고요. 같은 거를 반복하는 건 반복법이 되는 거고요. 대조는 사물에 처져 자신을 대비시키는 거, 영타는 감탄하는 거, 보통 자연에 대한 예찬이 많고요. 변화주긴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건데 이제 도치법, 대꾸법, 서리법, 생략법이 있다. 이건 다 아시죠? 도치는 순서 바꾸는 거, 대꾸는 비슷한 말이 비슷한 위치 오는 거, 그죠? 이런 게 이제 대꾸법이 되는 거고요. 서리는 의문형으로 쓰는 거고, 생략은 점점점 들어가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중요한 고전시에 있는 것들인데, 요건 좀 알고 가시면 더 도움 되겠죠? 감정이입은 했고, 중의법은 중의성은 의미가 2가지. 그러니까 황진이 시조나 성산문 시조는 2가지인데 청산이 벽계수의 수위감을 자랑 말한 벽계수가 사람 이름도 되고, 그지? 사람 이름도 되고, 푸른 시냇물도 되고, 여기서 수양산도 어떻게 돼? 중국의 수양산도 되고, 수양대군도 되고. 그 다음에 추상적 개념, 이건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담은 추상적 개념이잖아.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한 헐이 마치 사물인 것처럼, 그지? 구체적 사물로 표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설시조 특징은 어떻게 돼? 약간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게 많다. 왜냐면 재밌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랑 얘기를 하더라도 약간 웃기고 재밌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해학은 웃기게 하는 거고. 그죠? 풍자는 비판하는 거. 자, 물알체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입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연예찬하는 작품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